전체적으로 봐서는 융복합의 그 수혜자입니다. 기술 철학을 전공한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제가 2005년에 귀국할 때부터 실험 강사 자리 없을 때 되게 쉬웠고 이제 전체적으로 또 제 역량이 굉장히 부족한데 또 앞에 나와서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저한테는 그 이제 좋은 일이었는데 문제는 말씀하신 대로 그 다양한 분야의 그 특별히 기술 분야의 그 발전 사항들을 파악하는 것이 이제 저한테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공학자들과 그 이제 같이 작업을 하기도 상당히 힘들고 말씀을 하셔도 제가 무슨 소리인지 못 알아듣는 경우가 많고 그다음에 이제 결과적으로는 약간 이제 대중을 위한 과학 기술 관련 이제 발전 특별히 신분야에 대한 이제 과학 기술 발전 그걸 이제 트렌드를 파악을 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아까 그 박문식 교수님 그 안 읽으신 부분에 나오는데 여기에 엄청난 그 이제 뻥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부나 그 학자들이 이걸 밀기 위해서 새로운 분야를 이야기할 때 아무 아웃컴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앞으로 굉장히 뜰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저처럼 이제 그 이제 신문으로 시작해서 뭐 이제 가서 물어보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경우에는 굉장히 이제 파악하기가 어렵고 이제 미래 관련 그런 기술, 미래 기술 관련한 그런 논의들을 왜 이제 철학적 합의가 뭘까 이제 이런 거를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 기술이 이제 굉장히 중요하고 이게 정말 실현된다면 굉장한 철학적 문제가 있을 것 같다. 뭐 열심히 생각하고 있는데 그 기술이 몇 년 있다가 이제 별로 안 중요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최근에 약간 제가 이제 궁금한 거는 3D 프린터 같은 건데요. 제조업의 혁명이 일어날 거라고 했는데 작년까지는 분명히 이게 뜨고 있었는데 그리고 막 대학마다 막 3D 프린터 막 쓰고 그랬는데 지금 아무도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저는 멘붕이 빠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이제 좀 힘든,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연구하면서 힘든 부분이 이제 그런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이런 기술 발전이 굉장히 전방위적으로 이루어지고 모두가 그 이제 트렌드, 국가 주도로 그런 걸 막 밀기 때문에 이제 공학을 하는 분들이나 이제 그 기술 정책을 하는 분들은 그 흐름에서 벗어나는 순간 도태되기 때문에 계속 그 흐름에 실려서 가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 기술 발전을 날씨처럼 미래 기술을 날씨처럼 생각합니다. 비 오면 우산을 챙겨야 되고 해가 뜨면 선글라스를 챙겨야 되는데 10년 후의 기술은 뭘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기술은 사람이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날씨하고는 좀 다른 거고 우리가 뭘 만들까 뭘 만드는 게 좋을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기술 어차피 발전할 거고 거기에 우리가 어떻게 대비를 할까 이제 그것만 계속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독교적인 입장에서 어떤 기술을 이 기술이 올 때 기독교인이 어떻게 대처해야 될 것인가를 이제 그런 문제도 있지만 기독교인은 어떤 기술을 개발해야 될 것인가 라는 물음이 이제 돼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물음을 묻기가 굉장히 저는 굉장히 쉽게 물을 수 있는데 공학자들한테 그걸 쉽게 묻기가 어려운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가 과연 바람직한가?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하신 거 빅데이터를 안 좋아하신다고 했는데 그 빅데이터 개발하는데 공학자들은 기독교 공학자들은 거기에 어떤 기여를 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거기에 토론이 일어나야 될 것인가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게 약간 제기하기도 이제 좀 어렵고 몰라서 제기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고 지금 정치적인 분위기 때문에 제기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다른 패널 분들께 여쭤볼 것도 기본적으로는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겁니다. 그렇다면 그 기술을 개발하는 것에 기독교인들이 다는 아니더라도 어떤 특정 기술은 도저히 기독교인들이 관여해서는 안 되겠다 혹은 저지해야 되겠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렇지 그냥 날씨처럼 어떻게 대응할지만 고민을 할 것인지 그런 부분들이 가장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마지막에 제가 질문은 좀 이따 다시
김홍석 교수님께도 동일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동안 기독교 경영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작업을 하셨는데 무학을 난도로 시도해 주셨는데 어떤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셨는지, 그리고 그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어떤 무학적인 연구를 하고 싶으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아까 저는 잠깐 발표에서도 인공화학이 가져오는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을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지금 질문은 이제 그 긍정적인 것보다는 이제 부정적이고 문제점이 뭔가 이런 부분이 있는데, 송 교수님이 그런 고민하는 것보다는 우리 그 경제 경영에서는 조금 더 자유롭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면 개발된 그 기술들을 어떻게 잘 활용을 해서 그것을 상품화하고 궁극적으로 그 고객과 다수 그 대중이 편리하고 추구하는 그런 니드를 만족시키는 그런 재화와 서비스를 만들고 또 그것을 잘 그 컨비네이션을 가지고 경쟁 우위를 노리고 그 속에 더 나아가서 기독교적 가치를 담아가지고 기독교적인 영향력을 이렇게 펼치는 그런 점에서 조금은 더 요리하거나 좀 편안한 위치에 있다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잠깐 언급한 것처럼 그런 것들이 정말 그 인류를 바르게 가져갈 것인가, 어떤 그 들쥐떼가 있다고 그러죠. 한 쥐가 잘못 가면 다 바다에 빠져 죽는다 이런 거죠. 또는 로마의 몇 명의 다양한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이제 어떤 가치관이랄지 도덕성, 모랄리티랄지 이런 것들이 좀 문제가 되어서 그렇다. 그렇다면 우리 다수 대중이 원하는 리드가 정말 바른 방향인가? 우리 경영하기는 고객의 만족이 이게 최고의 그 가치거든요. 그런데 고객이 원하는 그것이면은 마약도 만들고 다른 어떤 그 사회 위해적인 것도 해야 되는가? 그런 기독교적 본질적인 가치와 이제 우리가 고민하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성경의 본래 그것으로 돌아가서 다수와 고객이 원하더라도 하나님의 창조 섭리에 맞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융보가 또 그런 맥락에서 인간성의 상실이랄지 몰개성이랄지 아까 우리 박 교수님도 얘기한 노동의 그런 상실과 위기의 문제, 이런 것들을 어떻게 메가 트렌드는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속도나 방향을 우리가 조정해서 현실의 인간의 어떤 좀 안정적인 그런 성장 삶과 연속성을 가질 수 있을 것인가. 그다음에 이제 결국은 이제 우리가 추구하는 게 이제 편안함, 안일함, 즐거움, 그다음에 그 속에 담질되어 있는 그 돈의 문제, 물질의 문제, 그것이 우리의 가치, 하나님과 신을 상대시하고 유전공학이나 이런 것에 의해서 인간을 대체하는 다양한 인지과학, 사이버네틱스 이런 것들로 가는 그런 것들까지 우리가 이제 해서는 안 되는, 그래서 경영자들은 그런 딜레마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효율과 생산성의 그 지향과 경쟁 우위라는 하나의 그 현실과 하나님의 그 섭리와 가치와 인간 본원이라 하나님의 절대성, 창조 섭리를 발전, 계승하는 이런 가치와의 충돌, 그것의 조화, 그것을 어떻게 잘 만들어가는가. 이게 융복학과 관련해서 우리가 고민해야 될 문제이고, 또 우리 경제 경영학자, 우리 기독학자들이 고민해야 될 과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서기 2000년에 한국 기독교에 중요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기독교 학문연구소라는 게 창립이 되었습니다. 그때 전임 연구소가 두 명이 있었는데
그중에 한 분이 박이주 교수입니다. 그리고 다른 한 명은 송태입니다. 박이주 교수님은 아주 각별한 인연이 있습니다. 네분 가운데는 이제 가장 박이주 교수님을 잘 아는 편인데, 박이주 교수님은 학위 논문을 과학사 중에서도 특별히 진화론에 관한 논문을 쓰셨습니다. 그동안 우리나라에서 성령과 진화론과의 관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전문가로서 중요한 관점들을 제시해 주셨는데, 근데 종교와 좀 더 넓히면 종교와 과학의 논의, 이렇게 그동안 논의에 많은 역할을 하시는데, 종교와 과학의 논의 그 자체도 윤과학적인 관점이고 있는데, 그 에드워드 윌슨의 통섭이라는 통섭을 쓴 에드워드 윌슨도 자연과학자였고 윤과학의 논의에 물꼬를 텄는데, 그래서 그 통섭을 발행된 출간된 이후로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자연과학에 진행된 그런 윤과학의 통섭의 논의와 종교과학의 논의, 어떤 차이점이 있고 어떤 부사점이 있는지 그런 점들을 좀 말씀해 주십니다. 네, 질문의 핵심이 그 윌슨의 이제 통섭 단문하고 네. 과학과 종교의 관계, 그 내에서 일어나는 감론과의 차이, 예, 차이와 부사점과 차이점, 좀 더 폭넓게 말씀해 주시죠. 일단 양상이 이제 조금 다를 것 같은데, 먼저 윌슨의 그 통섭 개념부터 이제 조금 짚어야 될 것 같은데, 윌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소위 이제 사회생물학을 이제 1970년에 이제 제안을 했거든요. 윌슨 자신이 하버드에서 이제 그 개미 사진 그 전문가였습니다. 개미가 굉장히 이제 사회성이 이제 뛰어난 이제 그런 공동이고, 그래서 이제 그 기본적인 이제 발상은 이런 거죠. 만약에 이제 진화론이 모든 것을 다 설명, 이제 인간도 사실 이제 동물 세계의 한 부분이라고 전제를 하고, 그렇다면 이때까지 이제 생물학이 과학적으로 설명을 해온 것은 이제 동물 행동이었거든요. 거기에는 이제 개미의 그 사회적인 행동도 물론 이제 들어가고요. 윌슨은 이제 그 전문가였고,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그 쌓아온 그런 연구 성과들을 기반으로 해서 이것을, 그러니까 이런 이제 그 동물 행동학의 연구 성과를 인간 행동학에도 적용하면 어떨까 하는 겁니다. 이제 그럼 어떻게 보면 그 윌슨의 관점에서 볼 때 그동안의 사회과학, 인문학이 너무나 부정확한 이제 학문이었다는 겁니다. 생물학에 비해서 생물학은 이제 자연과학적인 이제 엄밀함을 가지고 있는데, 이제 그런 점에 착안을 해서 이제 사회과학, 인문학을 좀 더 엄밀한 학문으로 만들기 위한 시도, 그래서 적용을 하게 되면 이제 아주 좋은 연구 성과들이 나올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제 그래서 이제 사회생물학을 이제 퍼뜨리기 이제 시작을 했는데, 물론 이제 그 두 가지 이제 반응들이 나왔죠. 사회과학을 하는 사람들, 인문학을 하는 사람들, 이제 그 추세에 이제 쫓아서 이게 최근에 가장 이제 팬시한 그런 이제 그 논의니까 그런 개념들을 뒤로 와가지고 자기 영역에서 이 개념들을 이론을 발전시키고 또 이제 그 논문도 내고 책도 쓰고 이제 이렇게 하는 부류가 있는 반면에, 또 많은 사람들 그에 관해서 이제 위협감을 이제 느끼게 되거든요. 왜냐하면 결국 이제 사회과학, 인문학을 그 생물학으로 반응시키려고 하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이제 결국 이제 뭐 심지어는 제국주의라는 단어까지 나오면서 영역을 침공한다. 이제 그 학문의 자율성을 그렇게 그런 이제 논문이 이제 국내에서도 가장 이제 컸죠. 나오는 이제 그거에 이제 또 이념적인 이제 그런 차원의 논쟁들이 다르긴 했지만, 이게 이제 그 본질이었는데, 그다음 이것하고 과학과 종교의 관계를 이야기한다면, 사실 이게 과학과 종교의 관계가 굉장히 이제 한층적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네 가지 모델을 잘 아시겠지만, 그 네 가지 모델을 먼저 이제 말씀을 드렸던 건데, 그래서 이제 먼저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윌슨의 통섭 이제 이런 시도하고 일종의 이제 유사성 내지는 평행선을 걷는 그런 이제 조류도 존재하거든요. 근데 맨 마지막에 이제 조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통합의 조류죠. 갈등과
통합의 조기에서는 이제 대화에서 넘어서서 하나로 통합하려고 하는 이제 시도는 이제 그런 시도라고 할 수 있겠고, 그래서 뭐 거기에서는 이제 그 평행선을 이제 갈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가서 이제 뭐 질문에 대한 답을 뭐 여기까지 하죠. 예. 조금 뭐 한마디 이제 덧붙인다면 이제 관계에서 저는 이제 과학과 종교의 관계에서는 사실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뭐 이런 거라고 이제 생각이 됩니다. 뭔가 하면 이제 사실 저는 이제 뭐 과학계 이제 교수님들께 이제 사실 이제 그 영역에서 이제 융합을 하는데 어떤 어려움이 있느냐 이제 그런 거를 사실 이제 융합 담론에서 이제 그간에 뭐 대략 이렇게 나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융합 통로는 이제 기술 수립을 중심으로 해서 어떤 이제 생산적인 유용성을 이제 하는, 그래서 억지로 하기보다는 이제 이질적이라고 생각되는 것을 인공적으로 이제 이렇게 이제 융합을 해서 뭔가 또 다른 유용한 것을 만들어내려고 하는 시도가, 이게 융합적인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 같고, 그다음 학문에서도 예술적인 문학을 굉장히 도입을 해서 조금 더 뭔가 효율성을 높이고 생산성을 높이고 이런 또 차원의 하나가 존재하는 것 같고, 또 다른 차원은 이런 융합적인 시각을 다층적인 시각을 가지고 현상에 대한 좀 더 깊은 이해를, 좀 더 폭넓은 이해를, 어떻게 보면 좀 통합적인 이해를 이제 도모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융복합 담론에는 이런 큰 다른 이제 세 가지 이제 흐름이 이제 존재한다고 이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주로 전공을 하는 것은 이제 뭐 과학을 전공을 한 것은 아니고 한 발자국 떨어져 가지고 이제 이런 과학과 종교 간에 일어나는 그런 여러 가지 사건들을 바라보는, 관찰하고 그에 대한 역사적인 해석을 하고 이제 이런 작업을 이제 하거든요. 그래서 결국 보면 뭐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과학과 종교의 관계는 이제 그 과학과 종교 그 역사적인 이제 과정에서 보게 되면 그 안에서 이제 활동하는, 그 안에서 이제 행위를 하는 행위자들이 있죠. 다양한 행위자들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이제 종교인도 있고 과학자들도 있고 일반 대중들도 있고, 그리고 나아가서 저 같은 이제 해석자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 이런 다양한 사람들이 어울려서 가지고 그 관계를 만들어가는 그런 이제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과학과 종교의 관계는 뭐 하늘에서 뚝 떨어져 내려오는 뭐 그런 게 이제 본질주의적인 그런 이제 것은 아닌 것 같고, 결국 앞으로 이제 계속해서 만들어 나갈 텐데, 그러면 바람직한 관계가 과연 무엇일까라고 할 때, 뭐 저 같은 이제 해석가의 입장에서 사실 이제 해석이 꽤 중요한 이제 그 역할을 하기도 하죠. 왜냐하면 최근에 이제 그 역사 해석을 두고 굉장히 지금 이제 뜨거운 이제 정치적인 쟁점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지나온 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판도가 또 달라질 수 있고, 지나간 과거가 나의 편이었다 아니면 너의 편이었다 이렇게 갈려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 이제 과학과 종교의 역사의 관계도 사실 그런 이제 해석이 많이 왔었고요. 갈등으로 해석했던 이제 역사가들은 이제 사실은 그런 관점에서 했습니다. 과학이 이성의 빛이고 종교는 앞으로 이제 사라질 이제 그런 영역으로, 그래서 이것을 대체하는 역사를 지난 역사 속에서 일과 그걸 과장해서 포장해서 이제 그 대중소로 낸 게 지금까지 가장 많이 있는 이제 윌리엄 브레이크나 이제 와이트 그런 이제 그 저술들이었죠. 그래서 어떻게 만들어 나갈 거냐 이런 것 차원이 중요하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박문식 교수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박문식 교수님은 제가 알기에 민간 프로젝트, 국가 프로젝트, 다양한 프로젝트를 또한 개봉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융합적인 그 작업 핵심과 그것도 많이 관찰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하시면서 지금 어떤 지금 많이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대로 융합적인 그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고 보시는지, 그 사람들이 기대하는 바에 부응하고 있다고 보시는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대학에 오기 전에 그 대기업의 중공업 회사에 있었습니다. 했던 일은 항공기 설계 개발 업무였었는데 그 이제 나중에 대학에 오게 됐습니다. 또 저희 대학이 대전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출연연구소에서 주로 이제 제 관련 분야 연구소들이 어떤 연구들을 하고 있는지도 대충 이제 보고 있습니다. 저는 그 아까 이제 읽지 못한 부분도 있는데요. 융복합을 우리가 기독교 학문에서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지, 저 나름대로 결론은 지금 우리가 안게 되는 많은 문제들이 사실은 굉장히 융복합적인 문제입니다.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새만금이라든지 사대강이라든지 송전탑 문제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뭐 원자력 발전의 문제. 이거는 융복합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 해결도 융복합적으로 해결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융복합의 전선에 참여해야 된다. 이것은 제가 뭐 좀 이상한 말을 쓰긴 했습니다만 지금까지의 과학기술은 역사적으로 많은 모순을 만들어냈습니다. 그 모순을 해결이 됩니다. 그것이 기독교적인 과학자들, 학자들의 소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세속적인 과학기술자들은 그것의 해결에 강한 책무감을 느끼지 않습니다. 아까 김 교수님 뭐 CSR,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인가요? 그런 것도 말씀하셨는데 기독교 학문에서는 그런 책임을 강하게 느껴야 된다라고 했을 때 이 융복합적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융복합적으로 그 역모순을 우리가 만들어서 풀어야 된다 하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한 가지는 저희 개인적인 고백인데 제가 수업 시간에 하는 고백입니다만 뭐 저희 전공 수업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크게 잘못한 것이 있다. 지금 와서 보니까 제가 한참 회사 생활할 때는 회사에서 어떤 이야기를 주로 했냐면 될 수 있으면 공장을 자동화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제가 굉장히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자동화를 잘하고 있는 뭐 미국, 뭐 일본, 그다음에 호주 뭐 이런데 우리도 배워야 된다 이랬거든요. 그리고 도입해야 된다. 근데 세월이 지나고 보니까 그게 틀린 거였었어요. 자동화를 도입하게 되면 원가가 절감되기 때문에 우리가 물건을 싸게 만들어 싸게 팔 수 있고 이익을 또 많이 낼 수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자동화를 도입하게 되면 다 일자리가 다 없어지는 겁니다. 지금 일자리가 없어진 게 우리가 일자리 이렇게 허덕이는 게 물론 기업들이 해외로 나가서 그런 문제도 있겠지만 대부분 자동화됐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근데 그런 문제는 사실은 누군가가 심각하게 얘기를 안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강의실에서 나가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문제가 있다. 왜냐하면 자동화를 하지 않고도 더 좋은 제품 만들 수 있습니다. 더 부가가치 높은 것도 만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제 개인적인 고백이 한 가지 있고요.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이 융합기술이라고 하는 게 여러 발전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국가 전략으로 다 들고 나오는 거예요. 누가 어디 학문 공동체에서 이거 우리 융합해야 된다라고 시작한 어디 공동체가 있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우리 말고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국가 차원에서 그 자크 엘릴의 개념대로 말하자면 국가 기술의 일환으로 나온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면 이 국가 기술의 일환으로 나온 이 전략들은 뭐냐면은 사실은 문제 해결, 인류 삶의 질 개선, 복지 증진 이런 걸로 슬로건을 내세우지만 그것은 프로파간다고요. 사실은 뭐냐면 시장을 선점하는 겁니다. 그 전략은. 그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서 전략들이 나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전략들의 모든 학문 공동체가 다 올인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것은 저는 절대 바람직하지 않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근본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 모든 사람들이 융합에 매달리는 이런 것들은 저는 학문의 자유를 심각하게 훼손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전에 정부실험연구소 뭐 정보통신도 있고 기계연구소도 있습니다. 기계연구소를 들어가게 되면은요 거의 모든 실험실이 나노하고 IT로 간판을 바꿔놨어요. 거의 모든 연구실, 실험실들이.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정부에서 그랜트를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는 사이에 어떤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전통적인 기술, 우리 삶에 꼭 필요한 기술들을 하고 있던 사람들은 다 업종 전환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현상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 도시 농촌 갈등 양분화 문제가 생긴 것처럼 이 융합의 문제는 그런 어떤 학문의 어떤 이 도농 이동 현상을 초래할 수가 있다라고 굉장히 신중하게 해야 된다고 또 보고요. 비근한 예로 아까 3D 프린터 나왔지 않습니까? 사실은 3D 프린터가 다른 사람들은 모르지만 제조업에서는 뭐 20년 전에도 나왔던 얘기예요. 이제 Rapid Prototyping이라는 얘기로 계속 조형이라는 말로 나왔었거든요. 그리고 이게 언젠가는 혁명적인 기술이 될 것이다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이것을 정부에서 이제 들고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역시 제가 방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학문의 자리를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고요. 실제로 여러분 3D 프린터가 제조 기술에 접목되면 앞으로 여러분들 자녀들이 취직할 직장이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다 자기가 원하는 거 만들어서 프린트해서 쓰면 되는 거지. 제조업이 왜 필요합니까? 공장이 왜 필요합니까? 기간산업, 배우산업이 필요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어려움들을 좀 주게 된다라고 좀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제가 물어봤어요. 그 나노 연구실에 10년 동안 성과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게 답이었습니다. 이제 네분 패널들 사이에 가지고 하는 거. 그러니까 정한철 교수님이 그 질문에 먼저 물꼬를 펴주셨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질문해 주시죠. 네, 그러니까 이제 저는 박희주 교수님하고 박문식 교수님한테 이제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그 창조론 그 논쟁이 있을 때는 이제 뭐 그게 그 이제 물론 물음 자체가 적절하냐의 문제도 있지만 일단 이건 과거에 대한 이야기이고 그다음에 사실에 대한 이제 서로 엇갈리는 입장이라고 한다면은 이제 기술 발전의 그 영역으로 오면 이거는 미래 문제이고 그다음에 당위의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아까 저는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이 기독교 학문에게 훨씬 더 큰 도전, 지금 창조론 논쟁보다 훨씬 더 큰 도전이 온다는 말씀을 전적으로 동의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어디로 가야 될 것인가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니까 특이점이 뭐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특이점을 향한 발전이 계속되고 있다면 그 과정에 기독교 학자들은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될 것인가. 그러니까 특이점이 오면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생각할 게 아니라 특이점이 오도록 하는 것에 과연 기독교 학자들이 거기에 관여해야 되는 것인가 하는 물음을 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방향이 이제 방향을 설정하고 아니면 또 아까 그 박문식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자동화를 향해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동화를 가고 뭐 자동화가 나중에 일어나면 무슨 그거에 대한 결과가 일어날 거지만 지금은 아직 미래의 어떤 시대의 자동화만큼 되어 있지 않고 그 길을 향해서 계속 만약에 방향을 그쪽을 잡고 있다면 그 방향을 잡고 정부가 주도가 됐던 누가 주도가 됐던 밀고 있다면 그때 기독학자들은 그것을 어떻게 받아야 할 것인가 하는 부분이 이제 그게 저의 이제 뭐 제가 스스로 묻는 물음이기도 합니다. 뭐 김홍석 교수님께서 똑같은 물음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독 경영을 하는 사람이 프로젝트를 만들 때 어느 방향으로 만들어야 될 것인가? 기술 발전이 지금 이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그 트렌드가 이렇게 가고 있다고 봤을 때 기독 경영을 하는 사람들은 그 트렌드에 얼마만큼 저항할 수 있는가, 혹은 저항해야 하는가 하는 부분이 네, 원래는 패널 선생님들끼리 자유롭게 토론해야 되는데 시간이 많지가 않아서 제 생각에 지금 조한철 교수님 세 분한테 대해서 다 질문을 해주셨기 때문에 각자 이렇게 답변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조한철 교수님께 누가 한번 질문해 주시면 하고 아니면 청중 가운데서 조한철 교수님께 질문해 주시면 네, 그렇게 답변을 좀 간략하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제가 이제 좀 복잡하네요. 일단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특히좀 이제 그 문제를 제기를 해주셨는데 이제 그 방향으로 이제 제 판단은 이제 그 방향으로 가는 건 맞거든요. 그 방향으로 가는데 과연 그것이 이제 이루어질 것인가 말까에 제가 관심을 보는 것은 사실은 이제 그에 대해서 사실은 회의적이거든요. 이제 그 이면에는 사실 이제 인지 철학적인 그런 이제 문제가 사실 도사리고 있습니다. 좀 더 근본적으로는 사실 이제 유물론과 유실론의 문제가 뿌리 깊게 이제 자리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유물론 프로젝트의 완성이라고 이제 이름을 지은 것은 유물론 프로젝트의 논리적인 비결은 그걸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하면 유물론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이제 오늘날 신경과학으로 대변되는 유물론은 마음을 결국 이제 그 물질로 설명을 하거든요. 뭐 핵심은 이제 우리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뇌의
그 신경 회로망에서 발생하는 전기화학적인 작용 이상도 이하도 아닌 걸로 전제를 하고 그렇게 해서 지금 이제 추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많은 이제 사실 이제 성과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물론 이제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이야기하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의식이나 마음의 문제 극히 이제 뭐 일부만 저는 이제 건드렸다고 이제 생각이 되는데 결국은 이제 그 입장이 나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증명할 수 있는 결국 이제 유물론과 유실론이 결국은 증명의 관계가 아니지 않습니까? 결국 이제 이런 이제 그 출발은 유물론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유물론으로의 귀결이 될 수밖에 없고 그런 비전이 가장 이제 그 명쾌한 포장으로 나온 것이 저는 특이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가능성보다는 저는 가능성이 그 가능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나뉘죠. 이제 그 인공지능을 하는 사람들도 이제 그 하드코어 이제 AI를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고 또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고 그래서 저는 이제 거기에서부터 이제 근본적으로 철학적이고 뭐 종교적인 입장이 세계관적인 입장이 이제 나뉘기 때문에 일단은 이제 이 입장에 서 있는 저로서는 뭐 이제 그게 가능하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그다음에 이게 이제 무엇이 이제 문제인가 하는 거죠. 저는 이제 그 프로파간다의 힘이 굉장히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그 프로파간다의 힘으로 인해서 지금 유물론이 앞으로 이게 가능해질 것이다 하고 장밋빛 전망에 힘을 실어주는 그런 동력을 사실은 제공을 하고 있거든요. 저는 결국은 그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를 지금 이만큼 됐고 궁극적으로는 저 높이 이상만큼 오를 수가 있을 것이라고 하는데 저는 결국 오르지 못할 것이라고 이제 판단을 하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요만큼은 보여줬으니까 앞으로 연속적으로 될 것이라고 프로파간다를 유물론적 입장에서 계속 하는 것이 자꾸 먹혀들고 있다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시점에서는 뭘 해야 될까? 저는 이제 그것의 이제 철학적인 이제 그 위크니스나 뭐 이런 것들 잘못된 거 모순점 이런 것들을 이제 밝혀 보이는 수밖에 없고 그렇게 해서 사실은 이거는 이제 세계관의 선택의 문제이지 사실은 이거 과학적인 증명의 문제가 아니라고 이제 이야기해 나갈 수밖에 없죠. 과학의 이름으로 항상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런 것을 지속적으로 봐요. 근데 워낙 논의가 이제 기술적으로 복잡하고 철학적으로 굉장히 또 이제 복잡하게 진행되니까 이런 논의를 다루기가 점점 이제 힘들어지는 게 이제 가장 큰 어려움이죠. 질문이 꼭 그 딜레마 수업 같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라서 예를 들어서 원자폭탄을 악당에게 맡겨도 되느냐 우리는 그럼 가만히 있을 거냐 이런 질문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절대 그럴 수 없죠. 악당에게 원자폭탄을 핵무기를 맡겨줄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거 학문 연구 열심히 해야 되겠다. 과학기술 분야에 열심히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저는 미래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특이점이 올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는 깜깜한 생각이 없고요. 근데 어려울 것이다. 왜냐하면 저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만드신 우주 세계와 인간이라고 하는 생명 이거 본질에 우리가 결코 인간이 도달할 수 없겠다라는 믿음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굉장히 심각한 지금 발견들, 응용들은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여러분도 이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초파리 뇌에 회로를 연결해서요 스위치를 넣으면 초파리가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날개짓을 합니다. 그 다음에 날개 주파수도 조절을 할 수 있습니다. 뇌를 자극해 신경회로 지금 이제 박혜주 교수님 얘기하시는 그런 이야기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원숭이를 가지고 유인원 가지고 실험을 했는데 이제 이 수족이 팔이 없는 원숭이한테 뇌에 연결을 해서 그 원숭이가 예를 들면 뭐 먹을 것이 있으면 먹고 이게 손을 집어서 먹으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 뇌에서 그런 신호가 발생하면 그거를 다운받아서 그 신호를 이제 로봇가 대신하게 하는 그런 기술까지 연구를 했다고 해요. 놀랍죠? 안 놀라시네요. 그 다음에 뭐 제가 아까 미국의 한 신경과학자 얘기를 했습니다만 제가 우연히 만나게 됐는데 그 나사 얘기를 들려주더라고요. 박 교수님 지금 수준이 어디까지 가 있는지 아십니까? 그 신경과학자 하버드 메디컬 스쿨에서 연구하신 분이에요. 그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보통 우리가 그 666이라고 알려진 그 색채칩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지금 나사 직원들한테는 다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출입 체크하고 그 다음에 뭔가 이제 물건 결제한다는 이런 데만 쓰고 있는데 사실은 그게 맘만 먹으면 조절을 할 수 있는 수준으로 와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특이점이라고 하는 쪽으로 가고 있는 거는 분명하고 그런 연구들을 좀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아까 그 인지과학이 그 융복합의 미국에 생각하는 융복합의 핵심이고 그것을 선점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이제 어떤 얘기가 전개될 수 있냐면요. 이 사람을 통제할 수 있게 됩니다. 권력을 잡는 사람. 그래서 그쪽으로 간다. 굉장히 위험하다. 그런 생각, 그런 말씀을 해주셔서 저도 그 부분은 이제 이해를 했고 또 그런 우리가 학문적인 트렌드를 알고 연구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을 좀 하면서 질문에 좀 대신할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봉수. 저는 이제 이런 그 미래 기술의 발전과 유물론의 궁극적 지향점이 유물론과 기술의 바벨탑이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어디까지 나아가서 결국은 하늘까지 닿으려고 하지만 바벨탑 사건처럼 그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이라는 생각을 갖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인류의 진보는 뭐 꾸준히 일어났고 또 그 진화론적 가치 또 과학기술의 발달은 어떻게 보면은 그 기존 전통 기독교의 그 신학과 가치의 중대한 도전으로 이해되어 왔고 카톨릭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창조적 진화랄지 진화의 그 제한적 범위를 창조의 범주에 이렇게 집어넣는 것까지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거시적 맥락에서 우리가 그 기술의 발전 이런 것들을 옛날식의 그 마녀 재판식으로나 또는 중세 그 프톨레마이오스적 우주관을 가지고 코페르니쿠스를 뭐 비난하던 갈릴레오를 비난하던 그런 데 머물러야 될 것인지 아니면은 기술 과학의 발달의 거대한 흐름을 우리가 신학적으로 또는 그 이론적으로 보다 더 그 전향적으로 접근 이해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창조 섭리의 원래 그 큰 틀 안에 포함되어 있지만 이제 드러나는 것은 아닌가. 그래서 뭐 좀 얘기가 다르지만 가령 뉴턴이 프린시피아 자기 그 저술에서 뉴턴의 만유인의 법칙을 발견한 자기의 심정을 바닷가에서 그 진리의 바다가 서거기고 있는데 자기는 작은 진리라는 조약돌 하나 발견하고 또 만유인력 법칙이라는 걸 발견하고 즐거워하는 어린아이와 같았다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진리는 우리 주변에 널려있고 기술과 과학의 발달은 열려있는데 우리가 그걸 발견해내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것인가 아닌가 이렇게 계속 다투고 진화론적인가 창조론인가 이렇게 다투고 그렇게 우리는 2000년간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 것인가 하나님의 그 창조의 큰 프로그램 속에 그런 것들이 원자 속에 엄청난 에너지가 들어있는 걸 우리가 이제 발견했지만 하나님은 이미 알고 있었다는 거죠. 숨겨놨다는 거죠. 그런 맥락에서 이제 그 바라볼 것인지 이런 것들은 상당히 중요한 그 어떤 방향과 퀘스천을 우리에게 주고 선택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궁극적으로 지향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은 우리가 사랑과 정의와 공평과 생명, 평화로 우리가 대표되어지는데 뭐 하나로 요약하면 사랑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이런 과학과 그 모든 그 진보가 정말 하나님의 속성인 사랑을 실현해낼 수 있는가? 그리고 오늘 우리의 많은 문제는 그것을 실현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지금 나온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우리나라를 막론하고 어떤 뭐 이즘이나 주장이 정말 하나님의 사랑, 이웃과 하나님 사랑을 실현하는 것인가? 에서 출발하지 않고 자기 이익과 자기 집단과 패거리와 더 나아가서 이런 데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의 갈등이 있는데 우리 신학의 미래, 과학과 뭐 기술의 미래도 하나님의 그 속성을 실현해낼 수 있는가? 또 우리가 그 우리의 연구의 방향, 선택의 방향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뭐 자연과학이나 다른 과학을 했지만 더 근원적으로 신학이 그거를 뭔가 제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신학에서. 그리고
다 아시겠지만 지금 어떤 분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가령 이 지구와 같은 것이 이 우주에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더 이상하다.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지구 같은 것이 존재한다는 것이 훨씬 더 타당하고 합리적이다라는 주장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런 그걸 이제 탐지하는 뭐 GMT라고 하는 그 그레이트 마젤란 만원경으로 안데스 산맥에다 지금 세계 여러 국가가 자본을 모아가지고 그걸 새로운 우주와 새로운 지구를 탐색한다고 그러는데 그런 영역까지 우리가 이제 과학과 신학의 그런 것들을 확장하고 닫힌 마음이 아니라 열린 마음으로 과학과 미래를 이렇게 들여다보는 건 어떤 것인가? 저는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 질문은 아까 우리 이제 송 교수님이 여기 10페이지에 있는데 제가 이 얘기 듣고 상당히 이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공학과 인문학이 만나고 뭐 창의적 결과가 나올 수 있는 주장은 제사보다 제법에 더 관심을 두는 것이다. 그리고 대기업의 인문학을 운운하는 것은 입에 올리기도 부끄러웁니다. 이런 상당히 아주 순수하고 아름다운 주장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경영학도들로서 또는 그런 뭐 혜택이랄까 제품을 지금 우리 손에 핸드폰으로 교통수단으로 누리고 있는 분들이 이렇게 보는 한 시각도 있을 수 있겠지만은 과연 그런 것이 어떤 것인지 아까 제가 발표했던 인문학이라는 것은 인간이 뭔가 뭘 좋아하는가 왜 선택하는가 왜 그렇게 행동하는가 이런 것들을 탐구하는 것이라면 인류가 발견해내는 어떤 제품과 서비스도 그걸 떠나서 생각할 수 없는데 그게 접목되는 게 제사와 제법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더 심오한 그 철학을 설명을 해주시고. 심오하지만 간단하게. 네, 제사를 드리는데 제법이 없이 제사를 드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제법은 매우 필수적인 제사를 드릴 수 있기는 한데 그러나 이제 제법을 위해서 제사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제사를 위해서 제법이 이제 존재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 인문학자의 입장을 이제 좀 제가 과도하게 말씀드리겠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인문학적 어떤 통찰이 과학에서 발전이나 경영에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되고 그렇게 되면 인문학 입장에서는 간만에 유용해졌으니까 굉장히 고마워할 그러니까 굉장히 감사할 일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인문학 지금의 그 분위기는 인문학의 존재 자체가 경영학과 공학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 있는 것.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차라리 없어져야 될 것이라는 그 분위기가 이제 형성되는 것은 문제가 아니다. 그런 뜻으로 제가 드린 말씀이고 그런 어떤 긍정적인 인문학이 다 무의미하다 그렇게 말씀드리는 건 아니다. 제가 무의를 느꼈습니다. 우리 시간이 많이 보니 너무 아쉽습니다. 두 가운데서 5분만 아주 간단한 질문을 해주시고 아주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면